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오늘 경제 현안으로 제가 최근에 아주 깜짝 놀란 논문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소득을 다 가져간다. 그런 주장이 많고 그거 중에 특히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것이 경제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확대 또는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이런 공격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논문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오늘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외국의 그 언론을 보면 최근에 그 레이트 캐피탈리즘이다, 마지막 자본주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자본주의가 잘못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수용이 커진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종말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 상위 1%의 소득 편중 현상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 많이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에 보면 1912년에 상위 1%가 가져가는 소득이 이제 전체 한 18% 되는 게 2차 대전 후에 이게 쭉 내려가서 8%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이때 나온 이야기가 쿠즈네스 곡선이라고 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첫 번에는 빈부격차가 확대되지만 성숙되면 내려간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피케티가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 전까지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소득 배분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안 됐던 이유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고요. 이 소득 평등이 더 고르게 경제 발전하는 동안에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80년대부터 쭉 다시 올라가서 1800년대 또는 1900년 초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을 보는 건데요. 보시면 미국이 쭉 내려갔다가 80년대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한국은 그게 이제 중간에 뭐 5.1 파동이라든지 금융위기가 있을 때는 약간 변동이 있지만 전체 추세는 낮아지고 경제 개발을 하면서 옆으로 쭉 가고 낮아져 왔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제 80년대부터 그렇게 올라갔다면 우리는 이제 2000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이제 1940년대까지 쭉 내려갔다가 옆으로 쭉 가다가, 일본이 저기 청색인데요. 청색도 보면 일본이 큰 이제 경제 위기가, 일본이 잘 나가던 70년대 하고 그 다음에 90년대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던 그때의 이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는 옆으로 쭉 가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미국에 하고 보면 한 20년의 격차가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미국과 같이 상위 1%의 소득이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컬럼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따라서 경제개발을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극대화됐고 재난적 양극화 수준이고 불평등이 확대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과거에 잘 나갈 때는 미국 안 따라갔냐? 잘 나갈 때 계속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쪽으로 갔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9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도 성장을 하면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은 나라로 대표적으로 꼽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는 우리가 미국을 안 따라했고 최근에 와서만 따라했다는 얘기냐? 그래서 이 사실만 봐도 미국도 과거에는 상당히 소득 격차가 컸다가 그게 줄어들었다가 한 2차 대전 이후로 수십 년간 줄어왔죠. 그러다가 2000년서부터 이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일반적으로 지금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길드 체제의, 과거 중세의 유럽의 길드 체제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부격차 확대를 보는 쪽의 시각에서는 이 캐피탈리즘 온 엣지라고 하는 게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자본주의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자본주의가 지금 아주 과격한 변화를 겪지 않으면 위기에 접할 거고 그렇게 될 거다 하고 이제 겁주는 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 레이트
레이트 스테이지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서 마지막 단계의 자본주의다 하는 거는 원래는 상당히 오래전에 1920년대 독일의 경제학자 버너 솜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의 자본주의 모데른 캐피탈리즘스 뭐 이게 독일어 발음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배우다 오랫동안 안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모든 캐피탈리즘이라는 데서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를 캐피탈리즘의 이제 실험, 태학이, 발악이라고 그래서 중세서부터 1500년까지 이때 이제 서서히 중농 중상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축적되기도 시절.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1500년에서 1800년을 초기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한창 번창하는 헤이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번창하고 있는 때요. 그래서 1800년서부터 1차 대전 때까지가 그렇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자본주의가 글로벌화하면서 크게 확장되는, 팽창되는 거라서 이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를 레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잊혀졌던 용어인데 최근에 이 빈부격차 확대되는 걸 가지고 이 마지막 단계의 자본주의가 곧 몰락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의 양극화 이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레이트 캐피탈리즘이다. 마지막 단계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문제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고장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한국도 이제 아까 제가 2000년서부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18%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18%가 넘는데 한국이 지금 2015년에 보면 14.2%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한 4%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고 일본도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라는 분이 상위 0.1%의 소득이 전체 4.3%가 돼서 이렇게 부자들이 가져가는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신문들이 우리나라가 상위 1%가 전체 소득 비중에 어떤 거는 아까는 14%라고 그랬고 노동연구원에서는 또 이게 정부가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지난해 11.4%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 이렇게 부자들이 가져가는 것들을 양극화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양극화는 원래 극이 두 개니까 부자들 쪽에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고 이럴 때를 양극화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소득 격차를 바로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부익부고 빈익빈이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진다 그러는데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소득 격차는 확대될 수 있지만 빈익빈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부자들이 부를 만드는 것이 가난한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고용 기회와 돈 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더 부유하게 만들어서 상대적 소득 격차는 확대되지만 절대적 부는 증가하지 이 빈익분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자꾸 상대적 격차를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남이 너무 잘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시샘이 나는 그래서 그게 마음의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1등이 많이 가져가는 게 보시면 왼쪽에 보면 그렇게 나타났던 나라가 80년대부터 그런 쪽으로 나타났던 나라가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영미 체제의 국가들이 80년대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조금 복지를 강조하고 평등주의를 강조하고 소위 이제 조정경제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프랑스,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들은 이게 2000년대까지 계속 상위 1%의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쪽에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이쪽 나라들은 80년대까지만 줄어들고 80년대부터 올라갔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들도 2000년대 되면서 다 올라가는 쪽으로 돼 있어서 결국 시차만 있지 다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미국, 영국,
아일랜드, 특히 아일랜드 같은 나라, 캐나다, 호주하고 이쪽에 있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그러면 어디가 지금 더 고난을 받고 있는 경제냐 그러면 사실은 소득 불평등이 적다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현재 더 훨씬 고통스러운 개혁을 해야 되는 나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상위 1%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거가 나쁜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겁니다.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부자들이 많이 생기냐 하면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가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 창업가들은 큰 부자가 된 거죠. 우리도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한 기업이 IMF 이후에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글로벌에서 돈을 많이 벌기, 조 단위로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은 지금 10년밖에 안 됐고, 그때부터 그 안에서 그런 창업을 했던 그런 회사를 움직이는 사주나 또는 최고 경영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 중에는 1년에 몇백억의 연봉을 받는 최고 경영자, 전문 경영도 나왔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회색으로 보이는 게 미국의 특허의 개수입니다. 특허가 인구 1000명당 특허가 몇 개가 나오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경제화 하는데 거기서 성공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면 크게 글로벌하게 성공한 기업에 를 이끌었던 창업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혁신 경제의 승자가 많은 경제라고 하는, 그래서 경제 자유도가 높은 자유시장 경제 시장을 하고 있는 영미,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가 이런 현상을 빨리 나타났던 거고, 우리나라도 개방 경제를 추구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나타난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이제 상위 1%의 소득 비중인데요. 밑에 회색이 나머지 99%의 진위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가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나머지가 국민 전체의 소득의 분포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1%나 0.1%는 워낙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득을 많이 가지고 간다서 국민 전체가 양극화되거나 소득 확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소득 확대를 가정을 해가지고 1%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못 가져가는 것으로 이미 사람들이 사고를 그렇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건데, 통계적으로 보시면 99%의 소득 분포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를 자꾸 지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소득 편차를 잴 때 몇 가지 제대로 된 소득 편차를 재는 지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수의 소득 편차가 전체 소득 편차에 큰 영향을 보이는 것처럼 재는 지수는 좋은 지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1% 상위 퍼센트가 많이 가져가는 게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거나 소득 편차를 바꾸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맞지 않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거고요. 1등이 부자가 많아지면 사회 이동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 자식은 계속 가난해지는 사회 이동성의 역이냐.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제 특허가 많이 나는 거를 매년 미국의 역사상 특허 수하고 사회 이동성을 재면 혁신하고 사회 이동성은 정의 관계지 역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혁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구글이 생기고 페이스북이 생기고 유튜브가 생기고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생기고 다음카카가 생기는 것들이나 요새 이제 화장품 회사가 크게 생기고 의료기기 회사들이 생기고 배터리 회사가 생기고 로봇 회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다 새로 들어와서 없었던 사업을 하면서 이것들이 새로 진입하는 이노베이션이거든요. 시장을 새로 크리에이션하고 없던 기업이 들어와서 생기는 이노베이션이 있는가 하면 삼성전자가 20나노 하던 걸 10나노로 줄여서 만들고 이런 기존 업체들의 혁신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다 묶어서 혁신인데 혁신이 사회적 이동성하고 정해관계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창조적 파괴에 의해서 새로운 혁신이 들어오면 사회 이동성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다를 막은 건 뭐냐 하면 기존 재벌들이 부자로 있는 거는 유지하면서 이재용이라고 하는 혁신가가 억만장자가 되는 건 막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 이동성을 막는 게 되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가 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 혁신이 일어날 때 사회적 이동성은 강화된다. 그래서 혁신 때문에 1%의 지분이 올라가지만 그 사회는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자꾸 양극화를 가지고 사회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거를 바로 결론을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충격적이라고 하는 건 올 2월 29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된 논문이 와튼스쿨, 펜실베니아 대학의 워튼스쿨에 있는 세 학자가 과연 상위 1%가 다 많이 가져가는가라고 하는 걸 재검토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선진경제에서 지금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많아지고 부의 편중 현상이 오고 뭐 옥스팜 이런 데서 막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미국의 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서 그 세금 신고한 거를 쭉 보니까 소득이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눴을 때 이 1분위 같으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의 소득의 대부분은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연금,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라고 해서 사회 안전 연금이죠. 우리 이제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금 수익이 대두고 부자로 가면 이제 캐피탈 인컴이라고 해서 주식에서 나오는 돈, 뭐 주택에서 나오는 돈 이런 수입이 있죠. 그래서 보면 아래쪽에 대부분의 수익이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연금이 노후에 어마어마한 인컴으로 잡히는데 지금까지 소득을 잴 때 이런 것들을 안 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20년간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금 우리가 미래를 위한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소셜 시큐리티가 왜 안 잡히냐 하면 기업의 퇴직연금은 자기의 자산으로 간주가 되는데 소셜 시큐리티는 세금에서 사회복지로 이렇게 주는 형태로 돼 있고 물론 이제 소득이 있던 기간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다 냈습니다. 근데 세금에서 냈기 때문에 이걸 연금으로 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놀랍게 그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거를 감안을 하면 대부분 99%의 아까 얘기했던 노후에 미국의 성인들은 다 상당히 오랜 기간 소셜 시큐리티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거를 현재 수입으로 이제 그걸 감안해서 소득하고 재산의 분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상위 1% 감안하지 않을 때는 계속 이제 89년서부터 2013년 거쳐서 최근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거로 돼 있고 상위 1% 같은데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감안을 해서 재보면 늘지도 않고 사실은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장기금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부를 걷다가 옮겨 놓은 거죠. 그리고 퇴직 후에 거기서 받아내는 건데 이것들이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잘 없었던 시절에 경제학자들이 소득과 부의 편중 형상을 재던 방식으로 재니까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올라갔다라고 하는 통계도 대부분 잘못된 통계라는 게 바로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냥 페이책 그 임금밖에 없었는데 의료보험비 많이 대주고 4대 보험비 대주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다 생산성 현금만큼 근로자들한테 사용자들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돈을 어떤 형태로 주느냐의 방식이 역사적으로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에 보면 1989년에 이제 나이별로 20대서부터 보시면 옅은 색이 지금 기타 수입입니다. 임금이거나 그런 거고요. 짙은 색이 바로 소셜 시큐리티, 우리 얘기하면 이제 공적 연금인데요. 우리는 그걸 국민연금으로 보시면 일반 대중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하니까 마이너스 쪽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부터 그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 되는데 40대부터 실직을 하거나 장애가 되면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90% 사람들은 이미 40대부터 소득의 상당 부분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있고 상위 10%는 거의 그게 없죠.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을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분은 그냥 기타 소득이고 소셜 시큐리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에 와서 보시면은 그 빨간색의 짙은 빨간색의 비중이 바텀 90%가 확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 엄청 커진 겁니다. 그래서 거른 데다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장수를 하기 때문에 뒤에 받아먹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 거죠. 그런데 탑 10%는 여전히 소셜 시큐리티에서 오는 베니핏은 작죠. 다른 수입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몇십 년 사이에 이 소셜 시큐리티를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큰데 이걸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의 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에 우리도 국민연금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관 투자자가 돼 있으니까 그 부의 상당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일했던 부의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 속에 쌓여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를 우리는 나의 자산이라고 계산들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과 미래 수입에서 감안 안 하고 통계를 잡으니까 지금 수입을 가지고 보면 상위 1%는 많이 가져가고 2% 그 나머지는 못 가져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가 상당 부분을 걷다 돈을 집어넣고 있고 그 돈을 집어넣는데 부자들은 많이 컨트리뷰션하고 나중에 많이 못 가져가고 거기서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도 상당 부분의 부를 국민연금에다 쌓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발표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순자산은 4억이 좀 안 되는 거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금융자산이 1억 570만 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평균입니다. 근데 중간이 얼마냐 그러면 자산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가구당 자산은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물 자산, 그러니까 되게 집이 대부분이요. 그게 3억 한 2,600만 원이 되고요. 금융 자산이 1억 570만 원 합쳐서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부채가 5,700만 원이 있고 또 이 전세보증금 내줄 전세보증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구당 한 2,155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순금융자산은 얼마냐면 1억 570만 원에서 금융부채하고 임대보증금 부채를 빼고 나면 2,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가구당 2,600만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제 빚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작은데 2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하신 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92만 원, 6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대들, 저희 세대는 다 20년 이상 일한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러고 나서 65세 은퇴하고 85세까지 산다 그러면 20년의 단순 합계 금액, 이자 이런 거 따지지 않으면 거의 2억 2,022만 원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부부 둘이 노동을 해서 있다 그러면 그게 2배니까 이제 4억 4,448만 원이 되죠. 이 금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계 순현금 자산 2,600만 원의 16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자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년 이상 가입한 중에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은 209만 원까지 받는 분이 있습니다. 월 209만 원까지 받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국민연금이 갈수록 소득 대체율을 낮추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금액을 앞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이 지난번에 우리 윤인식 박사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국가의 국민들이 일한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에 있고 그것을 소득으로 미래 소득으로 우리가 지금 밀어놓은 건데
그걸 계산 안 하니까 자꾸 1%가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착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 분포의 차이가 과거에 안 나타나던 차이가 나타나면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옛날에 급여만 주던 것 외에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혜택을 근로자한테 주고 있고, 어떤 것은 지금 안 받고 미래에 더 이자를 붙여서 받는 보험성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종종 통계에서 이런 과거하고 지금하고 소득의 형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통계를 잡는 거에서 미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 1% 소득 격차 확대되는 거가 이슈가 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거가 틀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논문이 금년에서야 한 달 전에서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위 1%가 다 가져간다는 선동은, 그래서 우선은 상위 1%가 많이 가져가도 국민 전체의 소득 분포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양극화 원인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절대 소득을 높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경제적 기회를 주고 부자를 만드는 거지 빈익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상위 1%의 부의 독점은 공적연금 등 미래를 위한 부가 통계에서 빠진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